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들이 다수 담겼죠. 윤 대통령은 어제 시작된 탄핵 심판에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로 통보된 공수처의 3차 소환에도 불출석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변호인단은 선임해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대응 시작했는데 공수처가 크리스마스 10시 그리고 내일 또 10시 이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거의 100%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똑같아요. 공수처든 수사기관이든 헌법재판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 뭐 소환 통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렇다면은 송달 간주하겠다.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송달 받은 것을 간주하겠다. 우리는 준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변호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재판을 한다는 거니까. 근데 이 공수처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당사자가 소환을 불응하면 네. 지금 공수처 검사가 혼자 수사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출석을 반드시 해야죠. 그러니까 경우 좀 다른데 아마도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고 검사도 그냥 검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만일에 본인이 송환에 응하게 되면은 이게 좀 구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좀 막연한 불안감? 왜냐하면은 지금 공범으로 지금 간주되고 있는 어저께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의 상해에는 거의 공범으로 간주되고 있죠. 네. 거기에 보면은 이미 김용현 전 장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군 지휘부라든가 경찰 고위 간부들이 다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커가지고 지금 공수처 수사에는 계속 소환을 좀 불응하지 않을까. 지금 내일뿐만 아니라 당분간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는 탄핵 심판에 좀 더 치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수사에는 조금은 적극적이지 않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하면 불응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상적인 일반 어떤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차례 아니겠습니까? 세 차례 소환 통보. 내일까지 하면 세 차례. 네. 이 정도면은 사실은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인신 구속에 나서게 돼 있죠. 사실은 그게 일반적인 수사의 어떤 모습인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소환 통보도 지금 이게 송달이 되지 않는 그 과정을 보면은 이제 경호처라든가 이런 데서 수령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뭐 이런 인신 구속을 떠나서 지금 거기 관련 압수수색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경찰 압수수색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 계속 협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근데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과연 그 인신 구속에 전제되고 있는 체포영장에 과연 윤 대통령의 체포가 가능할까?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공수처도 원칙대로 하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에 나서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공수처도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번 일이 이제 헌정사상 거의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빈틈이 많은 거잖아요. 법의 해석 부분도 많고 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하는 얘기가 과연 공수처가 그러면 내란죄를 수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 뭐 대통령 탄핵도 탄핵이지만 뭐 권한대행 탄핵 이어지고 그 상황에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명이나 지금 없는 상태. 네. 예, 이런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수사기관들이 지금 경찰, 공수처, 지금 검찰, 그다음에 군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이제 군 검찰까지 나서게 상황이죠. 여기서 많은 법률들이라든가 상황이 미비돼 있어요. 지금 공수처 수사도 지금 윤 대통령 측이 얘기하는 건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수처법에는 직권남용은 있지만 지금 내란죄가 있느냐. 근데 공수처 입장은 또 이렇습니다. 관계 법령에 이제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관련 범죄는 수사할 수 있도록 법령이 규정돼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시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김용현 장관에 대해서 구속을 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검찰 같은 경우에서도 내란죄 수사 권한은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경찰만 되는 거죠, 거의. 경찰만 돼 있습니다. 경찰만.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지금 중대한 수사 상황에서 이렇게 법률이 뭐 정비가 안 돼 있고 미비돼 있고 저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제 재판 과정에서라도 실체적으로는 범죄 저지른 것이 맞는데 네. 과연 뭐 입법적으로 이런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걸 계속 지금 아마 윤 대통령 측뿐만 아니라 아마 김영현 장관 측도 그렇고 이런 뭐 구속된 모든 피의자들이 이걸 문제 삼지 않을까. 좀 이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주목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떠한 사안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일이 생기면 수사하는 것은 맞는데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 내란죄가 훨씬 더 큰 죄이기 때문에 작은 죄로 큰 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건 사실 뭐 누구도 예상 못했죠 이런 상황을. 그렇죠. 왜냐하면 내란죄를 대통령이 지금 내란죄를 범한 피의자가 된다. 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 지금 내란죄로 구속이 돼 있다. 이런 건 사실 상상도 못했을 텐데 좀 그래서 이거는 원칙대로라면 경찰이 나서서 좀 대통령뿐만 아니라 장관 그리고 이 군 관계자들 물론 이제 군 검사가 협조를 얻어야겠죠. 네. 전면적으로 이제 수사에 나서야 될 텐데 근데 경찰도 또 아킬레스건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 지금 수뇌부가 구속이 됐어요. 아하. 이번 계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 이미 뭐 어떻게 보면은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구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도 이거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이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을 보면 앞서 잠깐 이야기를 해줬지만 대통령의 이름도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제 공범 같은 느낌에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담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 윤 대통령에 대한 거기 공소장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사실 과거 이제 뭐 어떤 중요 사안 사건, 예를 들면은 뭐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사실 관련자들에 대해서 먼저 구속을 한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관련자들 공소장에는 이미 그 당시 대통령 이름이 언급돼 있고 이번에도 아마 유사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어저께 공소장에도 사실 윤 대통령 이름이 제 기억으로 한 30-40번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네. 거기서 뭐 예를 들면 피고인인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뭐 있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수사도 결국에는 검찰이 책임지고 주체가 돼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언론에 국민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수사 능력, 수사 상황을 좀 알리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그 주체가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검찰의 수사 내용을 좀 더 보면 이 검찰이 계엄 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위반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 이제 탄핵 심판에서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절차적으로 합당했었느냐, 뭐 그러면 아니면 통책이냐, 또 하나는 내란죄가 가능하냐, 뭐 이런 거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인 게 절차적 위법 때문에 불법이다, 맞습니까? 그건 사실 맞습니다. 모든 어떤 이런 통칭이 내지는 뭐 비상계엄 자체도 모든 건 다 행정행위입니다. 어떤 정부의 행위니까. 근데 모든 정부의 행위는 첫 번째로 절차가 합당해야 되고요. 그럼 절차가 합당하다는 전제하에 그런 이런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법에 정한 요건에 맞췄느냐가 두 번째로 논의돼야 되는데 지금 어저께 이제 검찰의 어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 절차적 문제를 먼저 짚고 넘어가거든요. 우리 왜 헌법이라든가 계엄법에 따르면 이런 계엄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일단은 국방부 장관이 총리에게 이런 비상계엄에 대해 보고를 하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는 상황이 돼야 되는 게 전제고요. 그럼 국무회의가 심의를 해야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모여서 물론 다 모이지 못해도 과반수 이상이 모여야겠죠. 심의를 해서 그럼 관계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거기다 서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그래서 부서제도라고 해서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검찰은 이게 다 누락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 총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패싱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서제도가 국무원들 부서가 없다. 사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준비 절차 과정에서 과연 국무회의를 했으면 회의록을 제출해라. 한데 지금 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부서가 없게 되면은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 자체로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과정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란의 의미, 목적 이런 것 때문에 또 얘기를 많이 할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검찰은 어저께 공소사실에서 일단은 내란이다. 예, 이거는
일단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폭동이 있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했는데요. 네. 뭐 국헌문란 목적 같은 경우는 계엄 제도의 전제가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계엄 선포 행위를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는 국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고요. 허구령이로. 예. 그다음에 폭동이라는 것은 그 국회에다가 이제 많은 군인이라든가 경찰들을 투입시켜서 심지어는 뭐 여당 야당 대표라든가 뭐 국회의원들을 뭐 체포한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 이런 거는 이제 폭동 아니냐 이런 것이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 네. 사실은 검찰의 공소 사실만 놓고 보면은 이게 딱 내란죄 구성 조건에 딱 맞긴 합니다. 아하. 근데 물론 이제 검찰의 공소 사실이 항상 재판 과정에서 전부 다 뭐 유죄가 된다는 전제는 뭐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어저께 공소 사실만 놓고 보면은 왜냐면은 뭐 폭동이라는 것도 이게 다 내란적인 위헌범이거든요. 그게 현실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모든 국민들이 시청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거기서 군인들이 그 국회를 마비시키는 모습은 일정 부분 보였으니까 물론 이 부분도 사실은 검찰이 그냥 공소장을 쓴 건 아니고요. 그 중요 이제 이미 구속된 중요 군 고위 간부라든가 경찰 간부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서 이제 공소 사실을 작성한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이제 형사 재판 과정에서 그 재판을 하다 보면 뭐 많은 실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가 약간의 진실 공방으로 바뀐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이 어제 얘기했던 거는 뭐 2번, 3번 계엄 선포해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문 부수고 들어와서라도 잡고 오면 된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대통령 측에서는 그런 거 없었다. 오히려 싫다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진실 싸움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초 일단 이런 비상계엄 자체가 어쩌면 정치권에 일단 일종의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던진 것이지. 경고성이었다라고 했죠. 경고성 계엄이지. 네. 이것을 뭐 실제로 비상계엄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일종의 연성계엄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뭐 체포의 채자도 끌어지 않았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근데 반면 검찰이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그 수사의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이겠죠. 대통령이 지시했다.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뭐 총을 쏴서라도 뭐 아니면 문을 부숴라서라도 끌어내라. 뭐 이런 진술도 누군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상반된 진술이기 때문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증인들의 진술과 또 증인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뭐 CCTV라든가 녹취록이라든가 많은 증거물들이 제시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한 또 방어권도 보장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재판도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예.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제 이 공소장 내용이 다 소설, 허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저는 이거는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네. 일단은 공적 사안, 굉장히 중요한 공적 사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공적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수사 상황,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도 보면은 뭐 국정농단 사건이라든가 그리고 지난 정권 때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그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일단 부정을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뭐 검찰이 어떤 피의 사실 공표 이거는 법을 위반한 거라고 굉장히 많이 뭐 항의도 했고 또 네. 국민들이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내란, 대통령이 개입된 내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미 많은 국민들이 거의 생중계를 보듯이 했는데 만약에 어제 검찰이 그 김용현 장관을 구속 기소하면서 네. 거꾸로 이런 공소 사실을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만약에 구속 기소했다면은 이건 당연히 이건 검찰이 은폐한 거다. 뭔가 은폐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거꾸로 의혹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가 절대적으로 우선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아마 김용현 장관 측의 주장은 좀 허용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로 이제 모든 공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3명의 헌법재판관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심리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3명의 공백 사태가 계속될 때 과연 이 부분을 선고까지 갈 수 있느냐? 이건 어떻습니까? 선고 같은 경우는 지금 헌법재판소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심리는 6명이서 할 수 있다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이거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당시 결정에서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내렸기 때문에 6명으로서 심리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그냥 헌법재판을 할 수 있다 이건데 근데 헌법재판소에서는 7인 출석으로 6인 그 결정으로 이제 그 탄핵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죠.
이건 전례가 없거든요. 지금 네. 6명만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헌법 재판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과연 뭐 탄핵이면 탄핵, 네. 아니면 뭐 기각이면 기각 이런 식으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못 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뭐 많은 학계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뭐 민주당 측이겠죠. 야당 입장에서는 3명을 더 빨리 임명을 해서 그 정상적인 헌법재판 절차가 진행을 하는 것이 국정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것 아니냐. 네. 이런 논리도 사실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과연 6명이서 지금 일각에서는 6명이서 저는 뭐 찬성하면 뭐 탄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허. 이런 논리도 있긴 한데 근데 법에는 7명이 이거 심리해서 6명 결정이기 때문에 네. 과연 헌법재판소가 그 정도로 결정할 수 있는 건가? 그럼 그 전제는 6명이 다 똑같은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건데 아하. 그것도 굉장히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한 명이라도 이견이 있다면은 아닌가? 그러면은 거기서 헌법재판소가 과연 기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 3명이 없는 상태인데 그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약간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상황은 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총리에게 한 총리에게 좀 시간을 더 주고 여야 간에 좀 정치적 논의를 해서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3명을 헌법재판관을 3명을 추가 임명할 수 있는 좀 명분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좀 줄 필요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총리 대행제까지 또 바로 탄핵 결정을 하게 되면 예. 지금 또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대행 아니냐. 그런데 그럼 최상목 부총리가 굉장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거거든요. 이 사안에서. 만약에 임명을 하지 않으면 또 탄핵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것은 좀 정치적으로 슬기롭게 해결을 해서 가급적이면은 어떻게 보면 국가 국민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9명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지금 아마 국민의힘 측에서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 뭐 가처분 신청까지 뭐 효력정지 어저께 탄핵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은 결국 헌재 아닙니까? 또 헌법재판소입니다. 근데 6명이 그러면 권한쟁의에 대해서 심판을 할 수 있느냐? 권한쟁의는 요 탄핵 결정보다 그 정도수가- 결의 여건이 정도수가 좀 낮습니다. 가능하군요. 예, 이거는 6인까지 찬성 안 해도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런 권한쟁의까지는 답이 나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예를 들면 탄핵 결정까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탄핵 결정은 어렵다기보다는 헌법재판소 고민 중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과연 그리고 또 4월이면 또 2명이 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만약에 3명이 더 충원되지 않으면은 4월 초 이전에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결론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탄핵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것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유보를 하든지 결정을 그 자체도 결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국민적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근 사태에 대해서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